오늘은 금전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집행까지 이르게 됐을 때 채무자의 병에 대한 이 채권에 대해서 집행하는 이런 과정을 보고 있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순서는 이 채권을 채무자의 이 채권을 압류하는 게 첫 번째 순서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전화하는 건데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경매, 매각을 하는데 여기는 채권이니까 매각한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현금화하는 요 상황에 금전화, 현금화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현금화 상황에 있어서 지금 저번 시간에 추심명령을 받고 지금 오늘 전부명령을 보려고 하는 거야. 전부. 이때 전부는 부분, 일부, 전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전시키는 의미에서 전부한다야. 그러니까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 이렇게 동시에 신청해. 보통은 개념은 첫 번째 압류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화한다. 그 방법으로 대표적인 게 추심명령, 전부명령. 뭐 그 밖의 경우도 있지만 일단 추심명령, 전부명령이 있다. 그런데 이걸 동시에 신청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집행이든지 압류, 그 다음에 현금화, 즉 요 경매냐, 지금 채권에 있어서 추심명령이냐, 전부명령이냐, 그 다음에 배당 또는 만족,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전부명령은, 오늘 배울 전부명령은 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갑이 전부받아서 자기 채권으로 넘겨받는, 이전받는 상황은 을의 채권을 갑이 양도받는, 채권 양도 받아서 변제받는 거를, 그러니까 이 채권으로 변제받으니까 책 읽다 보면 대물변제, 이 두 개가 전부명령의 속성을 해치면 이런 속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 전부명령은 다시 한번 을의 채권을 을의 제3자, 즉 은행예금 채권 또는 월급 채권을 을에 대한 채권자 갑이 양도받는, 그래서 자기 채권의 요 배당 만족에 제공되는, 그런데 그게 채권 자체로 변제가 된다라는 측면에 본다면 대물변제되는 성격, 즉 여러분이 민법에서의 개념인 채권 양도 플러스 대물변제, 채권 양도 플러스 대물변제, 이런 속성이 딱 짜맞춰져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전부명령에 의해서.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법원, 좀 더 실제 업무 담당자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해서 발령이 되면 이런 전부명령은 이런 속성 하에 이렇게 이전돼서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만족에 쓰이는 셈이 되니까, 특별히 배당 절차가 전부명령은 제대로 간다면, 독점적으로 이 채권을 자기가 독점적으로 갖게 되는 거니까, 갑이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독점적으로 갖게 되는 거니까 특별히 배당 절차라는 것을 남기지 아니한 채, 이게 없는, 독점적으로 되니까. 그럼 을이 병한테 을의 채권자 갑이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해서 이 전부명령이 이 제3채무자 병에게
송달될 때까지 채권자 평등이니까 또 다른 채권자들이 막 여기에 뛰어들 수는 있는데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이 전부명령이 발령돼서 제3자한테 송달될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절차에 그러면 전부명령은 수포로 돌아가 무효로 돼. 전부명령 자체는 자기가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제도로 세팅됐기 때문에 나도 껴줘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전부명령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시점 이후에는 나도요 하고 손들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왜? 독점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갑한테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요 피전부 채권이라고 말해. 요때는 전부된 채권이라서 피전부 채권이 언제 이 전부명령이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자한테 송달될 때까지. 그래서 뭐 여기 쭉 보면 어디에 있냐면 그런 이야기가 잠깐만 먼저 보면 13-58을 보면 잠깐 먼저 좀 보면 금전채권의 집행에 있어서 전부명령에서는 그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변제의 효력이 생겨 집행 절차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의 배당 절차는 생각할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고, 한편 전부명령은 13-49를 또 보면 좀 땡겨서 제일 밑에 보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 받은 채권자가 후순위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서 독점적으로 피전부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제? 그러니까 전부명령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 그 전부명령에서. 그제? 근데 뭐는 하나 단점이라고 그랬어. 을의 이 병에 대한 갑의 입장에서 이걸 전적으로 자기가 독점적으로 가져가는데 이 채권이 병의 재산이 깡통이라면 요거 넘겨받아봤자 깡통 넘겨받는 거지. 그치? 깡통 넘겨받았는데 자기 거가 된 거야. 아까 말한 채권이 양도되는 거 플러스 대물 변제로서의 요런 처리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자기가 변제 받았는데 이제 자기 채권이 된 거지. 요 채권이 자기 채권이 됐는데 갑의 입장에서 자기 채권이 됐으니까 자기 채권으로서 병이 채무자니까 갑의 입장에서 전부된 이상은 이제 병이 채무자지. 을에 대한 제3채무자 요 관계에서 갑이 전부 받은 이상 병이 채권자인데 병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꽝이 되면 깡통이 된다라는 의험을 자기가 가지는 거지. 의험 자기가 부담하는 거지. 저번 때 말한 추심명령은 뭐야? 추심권만을 받는 거니까 여기서 추심에 실패하면 자기 채권 만족을 받을 을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야. 추심명령은 그런 입장과 전부명령의 그런 입장을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는 거지. 보통 은행 같은 경우에 예금은 은행이 깡통 재산이 없을 리는 없으니까 굳이 한다면 은행 예금 같은 거는 전부명령 들어가는 게 여러모로 나은 방법일 수가 있지. 은행이 깡통일 수는 없잖아. 은행 요 재산에 대해서 은행이 못 갚는 이런 상황은 안 나올 거 아니야, 거의. 그러니까 개인 제3채무자라면 요 재산이 제3채무자가 없어서 깡통이 되는 채권일 수 있지만 은행이 제3채무자일 경우는 그럴 리는 거의 없잖아. 물론 은행도 파산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은행 예금 등에 대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1억일 때 그게 포착이 돼서 압류 및 전부 명령 들어갔을 때 1억 원, 1000만 원, 100만 원 이 채권이 은행이 100만 원을 못 갚는다든지 1000만 원을 못 갚는다든지 1억 원을 못 갚는다든지 할 확률은 없으니까 그때는 전부 명령의 장점을 살려서 전부 명령을 신청하는 게 나은 방법일 수 있지. 되겠지? 조금씩 개념 말해 주는 거야. 됐지? 그런 정도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출신 명령과 전부 명령은 장단점에서 잘 자기가 택해서 이 채권자 입장에서 신청을 하는 거지. 되겠지? 자, 하나하나 보자. 옆번호 13-43. 조문은 229조의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29조가. 지금 그 중에 전부명령. 현금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전부명령이란 이 갑의 요때 을 병에서 요 집행채권이고 요거를 전부명령이 발령되면 요때는 피전부채권이라는 말 또는 압류 및 전부니까 피압류채권은 추심명령일 때도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전부명령만을 갖고 쓰려면 피전부채권이라고 하죠. 요 집행채권이 플러스 집행 비용까지 해서 요 을의 병에 대한 요 채권이 갑한테 을의 채권이 갑한테 양도돼서 갑은 대물변제 받은 식의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 권면액이라고 나와. 권면액. 그 금액. 이 탁 넘어가는 거야.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채권 양도와 유사하나 강제적으로 집행절차에서 가기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제? 승낙이 필요하지는 않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전부명령의 장점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어 독점으로 채무액을 변제받을 수 있으나 전부명령까지 갈 때까지 배당 요구자가 없다면 완전히 자기께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평등주의의 예외로 배당에 참가 요구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디서 끊겨? 전부명령 내려져서 제3채무자한테 송달이 된 이후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없고 그 이전에 배당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으니까 하여튼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될 시 기준으로 끊기니까 그 이후부터는 자기 것으로 독점적으로 채무자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갑한테 이전됐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채권이 양도됐다고 생각하면 되지. 한편 나쁜 점은 제3채무자가 별 볼 일 없는 재산으로 깡통이 되면 그 의형은 누가 부담한다? 갑이 부담한다. 갑이 부담한다. 이거지. 이게 나쁜 점이지. 집행채권 요거는 대물변제에 의해서 이제 요 을의 병에 대한 채권으로 넘어가는 순간 요거는 소멸하는 거지. 변제돼서 소멸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갑이 나 이거 깡통이니까 원래 거 어쩌고 저쩌고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렇지? 원래 집행채권 운운할 수가 없어. 그거는 요 변제, 대물변제돼서 이제 소멸된 거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 피압류 채권의 권면액이 1억 원이라도 그 1억 원이 깡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1억 원 받을 걸로 1억 원 넘어왔는데 그러면 깡통이 되면 영원으로서 못 받게 된다. 한편 추심명령의 경우라면 제3채무자가 재산이 없더라도 그래서 추심이 안 되면 그 채권의 추심은 못하지만 사실상 못 받는 거지만 자력이 없어서 그
채권자는 집행채권은 아직 살아있는 거지. 그치? 요게 살아있는 거지. 추심명령에서는. 그러니까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 인 거죠. 하여튼 실무상 다른 채권자, 압류 등이 경합하는 채권 등을 잘 살펴서 전부명령을 장점을 취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없다. 뭐 이런 거일 때 독점적으로 한다. 이런 전제에서 잘 판단해서 신청하여라. 해라. 13-43이 그런 이야기고, 그 표를 만들어 놨지. 추심명령과 비교. 효력에다 그 깔려있는 얘기인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자기가 하나 써놔. 전부명령은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추심명령의 효력에는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표에다가 써놓으면 되지. 그 깔려있는 내용이 그런 거니까. 만약 제3채무자가 무자력, 재산이 없으면 전부명령에서는 채권자가 의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써있지. 오른쪽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부담하지 않고 다시 재차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거 표를 그려놨으니까 보면 되지. 되겠지? 어떤 때 그럼 전부명령에 있어서 요건을 충족하느냐? 피압류 채권이 권면액을 가질 것. 권면액이라는 명목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금액을 가질 것. 비금전 채권이라면 일반적으로 권면액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금전 채권이라도 장래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공식적으로 직접적으로 본다면 권면액이 없는 거지. 1억 원이면 1억 원 이게 딱 확정돼서 없잖아. 다만 전부명령 확정 시에 그 조건이 성취되면 권면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놨지.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느냐? 이에 대해서 권면액을 요구하는 규정을 없앤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전부명령의 대상적 격을 설사 장래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이라도 갖추었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요건은 양도할 수 있을 것, 법률상으로. 요 선택적 지문에 또는 지식적으로 그 대신 요거와 관련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양도할 수 없으니까 이 채권 양도적인 속성을 깔고 있으니까. 그런데 당사자가 법률상 양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양도금지 특약을 걸어놨을 때 그 채권에 대해서 요 을과 병이 요 채권에 대해서 양도하면 안 된다라고 걸어놨더라도 그럼 여기에서 전부명령을 받을 수 없느냐. 부분서 법률상 양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잠깐 헷갈리는데 양도금지 특약으로 당사자가 한 거는 압류채권자가 선의 악의 상관없이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로 가고 있어. 즉 개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을 제한하는, 즉 양도금지 특약으로 책임재산을 제한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 이게 일반적인 입장이다. 이해되겠지? 세 번째 요건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이후에는 이제 독점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막 이렇게 끼어들어오면 이 독점적으로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제도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의 기준 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또 다른 압류 뭐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보고 그 뒤 이후에는 이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딴 사람이. 제도적으로 세팅을 그렇게 해놨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아까 전무명령을 이용하려면 제3채무자의 자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중요한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만, 이 채권자들이 또 여러 명 있어서 이거 전무명령 신청했는데 신청 단계 어디에서 들어버리면 전무명령이 괜히 이거 절차 밟은 거 아닌가라고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채권자 등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아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서 경합 채권자가 없다라는 판단 등이 어느 정도 확인됐을 때 신청한다. 뭐 이런 표현이 아까 앞에서 나온 게 그 이야기죠. 되겠죠?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채권자 대위권 때문에 요거 박스에 나오는 판례 2016년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2016년 8월 29일 2015다 236547 요 판례 입장에 반대 평석이 여러 건이 있어요. 반대하는 요거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 봐봐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근데 반대 평석이 많아요. 채권자 대위소송 을의 병 그다음에 갑이 채권자 대위소송을 냈죠. 그래서 대위채권자가 이 원고고 병이 피고잖아요. 채권자 대위소송은 을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알게 된 때 이루어진 요 피대위 채권에 대한 을이 병에 대해 가지고 있는 피대위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 채권자 대위권이 있기 때문에 전부명령은 내줄 수 없는 무효이다 라는 요 2015-236547의 2016년 판결에 대해서 비판이 많다. 실제 선택형 지문 등에 나와요. 판례에 놓은 거는 뭔가 읽어보면 민법 405조 2항에 따라 채무자는 을은 피대위 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대위권 행사가 있었을 때는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민법 405조 2항에서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 정이 등장해서 피대위 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을 받게 해준다면 채권자 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 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되는 점도 있음에도 결국 채권자 대위소송이 무익한 절차로 빠져들게 되니까 전부명령이 받아들여진다면 채권자 대위소송은 무익한 절차가 되니까 왜냐하면 전부명령에 의해서 요 피대위 채권이 정한테 넘어가 버리면 무익한 절차가 되니까 대위채권자가 압류, 가압류나 배당 요구의 방법을 통해서 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요 갑을 배제하고 대위채권자 갑을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돼서 채권자 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405조 2항 채무자가 이 처분할 수 없다라는 민법 405조 2항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이때는 집행법 민사집행법 229조 5항이 유추 적용돼서 피대위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이 채권자 대위권이 있는 것 자체가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 송달되기 전에 딴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뛰어들고 이러면 전부명령, 왜냐하면 전부명령이 독점적으로 주려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그러니까 이 채권자 대위권이
소송상 행사된 이 소송으로 행사된 이게 걸치장거리는 것으로 되는 거니까 전무명령에 앞서서 제3의 어떤 압류, 가압류, 배당 요구 이런 것 급으로 채권자 대의 소송의 급을 본다면 전무명령은 무효이다.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라는 게 2016년 8월 29일 2015-236547 판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니까 이 채권자 대의권, 채권자 대의소송, 추심해소, 추심명령, 그 다음에 이 채권자 대의권과 전부명령, 이 관계가 잘 정리 안 해두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자체는 사실은 용어나 개념이 집행법에 나오는 거지 여러분 민법서 다루는 거예요. 민법에서. 지금 배운 거 플러스 여러분이 민법서 채권자 대의소송 요 법적서 얘기하는 거 요걸 잘 결합시켜서 봐야 되는 거지 완벽하게 전문명령서 이렇게 박스까지 만들면서 해준 거는 여러분 민사법 시험 같은데 이 지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내가 판단해서 해준 거예요. 실제 선택형 지문에 자주 나와요. 사례도 내가 뭐 딱히 기억나진 않지만 뭐 모의시험이라든지 어디에 한두 번 있었을 가능성 높아요. 되겠죠?